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뉴욕에서 잘 나가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단 한 달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행 편도 티켓을 결제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런 곳이 존재할 줄 몰랐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피터슨입니다. 36살, 뉴욕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죠.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작지만 세련된 디자인 스튜디오, 브루클린의 햇살 가득한 아파트, 그리고 네로라 하는 뉴욕의 부유층 고객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어요. 클레어, 유감이지만 계약을 취소해야겠어. 유럽 가구의 관세가 50% 올랐더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보복 정책이 저를 직격했죠. 유럽산 고급 가구와 소품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바닥을 드러냈고 스튜디오 임대료는 연체됐어요. 한 달 만에 파산 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더군요. 직원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원망이 아닌 동정이 느껴졌을 때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어요. 브루클린 아파트도 곧 나가야 했습니다. 15년 뉴욕 생활의 끝이었죠. 디자이너가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웃기지 마.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뉴욕의 인테리어 업계는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고 대형 스튜디오들조차 직원을 줄이고 있었죠. 한때 나를 환영하던 파티에서 이제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에게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에린이었죠. 한국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요. 언니, 여기 와서 좀 쉬다 가는 건 어때? 서울은 활기차고 기회도 많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한국이라곤 북한과 맞닿은 위험한 나라, 어딘가의 아시아 국가 정도였죠.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한국어도 모르는데. 고맙지만 괜찮아, 에린. 난 뉴욕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한국 같은 곳엔 관심 없어. 제 대답에 에린은 한숨을 쉬더군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늘 그렇듯 시끄럽고 불안했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제자리를 다시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요. 파산 후 한 달, 저는 친구 집 소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는 수십 군데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죠. 그날도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브루클린의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였죠. 지갑이랑 전화기 내놔. 빨리.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죠. 그는 가방을 낚아채더니 달아났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911에 신고했어요. 30분 안에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30분. 이미 강도는 사라졌고 제 신용카드와 신분증도 함께 사라졌죠. 경찰은 45분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형식적인 진술서 작성. 그게 전부였어요.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카드는 바로 정지시키세요.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게 뉴욕의 현실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그저 통계의 일부일 뿐이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도 사건을 얘기해도 운이 나빴네라는 반응뿐. 마치 비 맞은 것처럼 일상적인 일로 여기더군요. 그날 밤 친구 집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이 도시는 이제 저를 두렵게 했어요. 밤마다 총성이 들리는 거리, 늘어나는 노숙자들,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게 제가 알던 뉴욕인가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에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 제안 아직 유효해? 잠시 한국에 가볼까 해. 에린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야. 내 집에서 머물러도 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도망치듯 그곳으로 가려 한다니.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단 2주만이라도 숨 좀 돌릴 수 있다면 그게 한국이어도 상관없었죠. 여권을 찾아들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행, 편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뉴욕은 이제 저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공공장소가 이렇게 청결할 수 있지? 뉴욕의 JFK와는 차원이 달랐죠. 영어로 인사하는 입국심사 직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에린을 쉽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뉴욕이었다면 인파 속에서 서로를 찾느라 한참 헤맸을 텐데 질서정연한 대기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왔네. 에린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동생은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었고 완전히 현지화되어 보였어요. 저는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한글 간판들, 낯선 얼굴들, 그리고 놀라운 질서. 지하철 타고 가자. 공항철도에서 갈아타면 돼. 지하철이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더러움과 위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깔끔한 플랫폼,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전광판, 질서 있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정말 대중교통인가요?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여성이 자리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저기요, 전화기. 에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언니. 여기선 그런 거 안 훔쳐. 정말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돌아왔을 때 핸드폰은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선 5초도 안 되어 사라졌을 텐데. 서울의 거리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지만 거리는 환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성들이 밤에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표정 없이요. 진짜야? 여긴 지하철에서도 무섭지가 않아. 에린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빛만큼이나 밝은 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세계였어요. 서울에서의 이틀째. 에린은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에린이 알려준 카페를 찾아갔어요. 한국식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뉴욕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고 친구들은 제 근황을 묻지도 않았죠. 카페를 나선 지 10분쯤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패닉 상태로 뛰어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에서의 경험상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 확신했어요. 중요한 연락처와 사진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핸드폰, 테이블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직원이 미소와 함께 카운터 아래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줬습니다. 이거 찾으시나요? 방금 전에 손님이 두고 가셔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 영어로 연신 생크 유를 반복했죠. 당연한 일인데요, 뭐리요? 직원의 표정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니까요. 마치 핸드폰을 되찾는 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카페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뉴욕에서 분실물을 찾는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지하철에서 핸드백을 잃어버린 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운이 없었네요라는 말뿐이었죠. 카페 주변을 산책하다가 작은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저에게 시식품을 건넸어요.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는 손짓으로 음식을 설명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제게 떡을 건네는 모습에서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나가던 학생이 통역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 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따뜻해? 문득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강도를 당한 후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늦게 도착한 경찰, 형식적인 절차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마치 공동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나라, 미개한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곳은 오히려 제가 살던 뉴욕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어요. 무엇이 더 발전된 사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에리는 주말이 되자 저를 강남의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내 친구 민지가 운영하는 편집샵에 데려갈게. 여기 창업 환경을 보면 놀랄 거야.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각양각색의 스타트업 사무실들, 그리고 놀랍게도 정부 지원 안내 데스크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정부 지원이라면 끝없는 서류 작업과 관료주의의 상징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민지의 편집샵은 작지만 세련되었어요. 인테리어 소품, 의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와 가까웠죠. 클레어, 에린한테 많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셨다고요? 민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커졌어요.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는데 정부에서 공간 임대료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도 있었고 무료 컨설팅까지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말에 민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해요. 특히 외국인 창업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어서 민지가 소개해준 공유 오피스 공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 50만 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뉴욕에선 같은 공간에 최소 $3,000는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플리마켓에 들렀습니다. 소규모 브랜드들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방문객들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고 새로운 브랜드에 기꺼이 기회를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소비에 적극적이네요. 미국에선 요즘 모두 지갑을 닫고 있는데 에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지불해요. 디자이너로서 그 말이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뉴욕에서 마지막 1년은 더 싸게 요구하는 고객들과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에린과 식사를 하며 한국의 창업 환경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범죄율이 낮아 보안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까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긴 당연한 듯 굴러가네. 제 말에 에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혹시 여기서 뭔가 시작해볼 생각은 없어?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도피처로만 생각했던 서울이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3주차, 에린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어. 1층에 비어있는 가게가 있는데 어때? 임대료도 뉴욕에 비하면 훨씬 저렴해.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가게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어도 못하는데, 이곳 문화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에린, 고맙지만 안 돼. 난 한국어도 못하고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해? 에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여긴 영어 통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도 꽤 있어. 오히려 뉴욕 디자이너라는 네임밸류가 있을걸.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에린의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난 3주간 본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밤에도 안전한 환경, 활기찬 소비 문화,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뉴욕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었죠.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뉴욕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총기 사건, 증가하는 범죄율, 치솟는 임대료, 실업률 통계, 그리고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또 다른 친구가 LA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높은 임대료, 불안한 치안, 경쟁적인 시장, 그리고 실패자라는 꼬리표.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일하는 청소부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도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국인 창업자, 뉴욕 디자이너, 기회의 나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뉴욕의 마지막 날, 총을 든 강도 앞에서 느꼈던 공포, 길바닥에 버려진 제 가방, 무관심했던 주변인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나를 구한 곳이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번 걸어보자. 미국에서 무너진 꿈을 한국에서 다시 세워보는 거죠.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아침이 되자 에린에게 말했어요. 그 가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에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게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린은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다며 먼저 귀가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뉴욕이었다면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택시를 잡을까 고민했지만 에린의 아파트까지는 도보로 20분 거리.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그 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는 밝았어요. 가로등이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뉴욕의 어두운 골목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휴대폰만 보며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요.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뉴욕의 골목은 늘 위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골목은 달랐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순찰 중인 경찰도 만났어요. 그들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24시간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여성 직원도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음료수를 하나 사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뉴욕에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처음이야. 밤길을 이렇게 편하게 걷는 건. 문득 뉴욕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 혼자 귀가할 때면 택시비를 아끼려다 위험에 처할까 항상 고민했던 그들.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도착하면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았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에린의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만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이 공간. 뉴욕에선 2중, 3중 잠금 장치를 했었죠.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요. 2달 후 드디어 제 가게 오픈 날이었습니다. CLAI 레이즈 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디자인 스토어였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 그리고 뉴욕에서 가져온 빈티지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콘셉트였어요. 에린과 민지가 도와준 덕분에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등록도 예상보다 간단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가게 임대료였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20% 수준이었거든요. 치안이 좋아 추가 보안 시스템도 필요 없었고 보험료도 저렴했습니다. 오픈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린이 SNS를 통해 홍보해놓은 덕분인지 이미 몇몇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씀하셨어요. 환영해요. 뉴욕 스타일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분은 제 가게의 첫 번째 판매 고객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져온 빈티지 램프를 구매하셨어요. 결제를 마치고 봉투를 건네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순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제 모든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뉴욕에서의 좌절, 총기 사건,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까지. 저는 미국에서 무너졌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피했지만 그분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당신의 새 집이에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에린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첫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고객들은 뉴욕 감성의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제 설명을 경청하고 디자인 스토리에 가치를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뉴욕에서 파산하고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듯 한국에 왔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며 친절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게 될 줄은. 에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의 용기가 대단해.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 거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나라, 북한과 가까운 곳, 미개한 아시아.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에린, 난 이제 알아. 선진국이란 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야.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의 파산녀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다니.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곳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클레어의 인생은 미국에서 무너졌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휴양이 아닌 삶의 가치가 바뀐 여정. 치안, 안전, 질서, 그리고 따뜻함.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한국은 뉴스에서 본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